안녕하십니까, 래피트입니다. 8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8%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2,9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도 1,0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이제 아랫골이 달면서 월봉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제 2,700선 근처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조금 이제 밀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올라간다는 느낌은 조금 아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일본에 대한 증시, 엔캐리에 대한 청산, 그런 충격으로 떨어졌던 이 증시가 아직까지는 회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월 말까지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에 대한 이 방향도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일단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전날 매도했던 것을 좀 그 이상으로 매수를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크게 주목할 만한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87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유사하게 아직까지 하락세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 라인을 지금 아직 도달을 하려면 조금 더 올라가서 800포인트는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처럼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했지만 전날 매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니케이 모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상해 종합은 1% 정도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상해 종합과 이제 나머지 증시들이 조금 이제 이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인데요. 한번 뭐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는 1333원이고요. 어제 급락 이후에는 추가적인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쭉쭉 눌러지면서 이제 1300원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을 앞두고 이미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락해서 1,300원을 이탈시킨다면 환율이 확실히 좀 떨어졌다,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시가 일단은 9월달로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크게 지금 뭐 변화 없이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0% 정도 수준으로 크게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둘 다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도 3.88%로 어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지표 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0원 하락해서 1.43%로 하락을 했고요. 17,9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000원을 또 기어이 깨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하락과 상승을 좀 주목하기에는 굉장히 거래량도 적고 좀 시장이 애매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 거래가 너무나도 이제 적은 수준이고요. 네. 290만 주 정도로 1.4% 떨어졌고요. 어제도 2.7%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310만 주 정도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300만 주, 200만 주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전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위로 치고 가거나 떨어지거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요.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이 되던 아니면 이대로 다시 올라가던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과도하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횡보하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39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날과 오늘 이어서 이틀 정도 매도를 바짝 진행합니다. 그래서 16일에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크게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실 7월 말부터 해서는 딱히 물량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21%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지금 36,000주 6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 나머지 투자자가 뭐 크게 변동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늘도 132만 주 정도로 조금 더 감소를 했습니다. 3만 주 정도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계속 줄어드는 형상입니다. 190만 주에서 지금 60만 주 정도가 감소했고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뭐 특별하게 오늘 많이 상환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환이 되었다면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겠지만 위치하지 않았고요. 거의 뭐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만 주 수준, 어제도 5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세 물량도 전날 이제 매도에 이어서 오늘도 추정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21.25% 정도로 보유율은 여전히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고 다시 매수하고 이것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거의 2달 정도, 3달 정도인가요? 거의 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은 크게 늘리지 않고 계속 횡보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갇혀있는 움직임이 언제 이제 이 돌파가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특별하게 수급도 볼만한 거 없고 뭐 더 이상 분석할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준비한 소식들 좀 빠르게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쪽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산 밥켓 코리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뭐 40여 명에 관련이 되어서 이제 한 배임 액수가 지금 수십억 원 정도로 잡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두산 밥켓 코리아가 좀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소식에 의하면 이 배임 금액이 1,000억 원까지 최대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 장비 게이트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악재에 직면을 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두산 밥캣이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BS 단독 보도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알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임원 A씨가 40년 가까이 두산 산업차량에 근무를 했는데 그 2016년부터 이제 제조 운영 총괄을 맡아서 핵심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퇴직해서 개인 별장 건축 과정에서 협력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라는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임 금액이 1,000억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밥켓 관계자들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공시된 내용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피해 금액 자체가 추정치다. 그래서 회사에서 낸 금액도 아니다라고 좀 이제 이 예측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배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내부 감사를 오픈을 하면서 좀 이제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이 사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상황이다. 그렇다면 두산밥켓의 현재 주가가 한 39,000원 정도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게 뭐 지금 어떻다 저떻다 딱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지만 저기 만약에라도 잘못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산밥켓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5만 원 수준의 주가에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밥켓의 지분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 청구권 금액 자체가 두산밥켓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두산 이 에너빌리티가 6천억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수 청구권을 활용했을 때 합병이 무산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산 밥켓의 매수 청구권 자체 가격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2890원보다 거의 2.5배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2.5배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3천억 정도 더 많긴 하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률을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밥켓에 대한 주가 하락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에서 벌써 20% 빠지면 4만원인데요. 그 39,000원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온다면 당연히 두산 밥켓 먼저 지금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요거를 왜 계속 기관 투자자가 받아주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사모펀드에서 열심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두산밥켓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금감원에서 이 합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정 공시를 더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넘어가거나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게 이번 주에는 판가름이 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정정 요구를 하면 합병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금감원에서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하라는 암묵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주주총회까지 합병 반대 표를 먼저 계산을 할 거고 합병이 이제 만약에 주주총회에서도 통과가 되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반대한 이 수급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이 합병이 온전히 통과를 할 것인가. 특히 그때 당시에 두산 밥켓의 주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그런 이제 큰 지분을 가진 이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부터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제대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권한을 좀 이제 무시하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에게는 익명성을 이제 실명제로 바꾸어서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합병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라. 근데 금감원이 이제 투표를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투표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두산그룹의 합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이 흘러갈지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지금 확실하게 좀 나오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서 주가가 눌러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소식으로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주가가 좋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보다 주가가 한 10% 20%좀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은 이제 두산 지주사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쪽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쪽으로 한번 기울어야 될 텐데 그게 한번 저는 상승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는 상승 쪽으로 좀 힘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놓고 적어도 매수 청구권까지는 올려놓아야지 합병에 대한 반대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긴 할 거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차분하게 계속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폭탄 시나리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식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이제 낮으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두산 그룹사에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요거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이저 언론까지 이런 것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이 전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떠한 선택을 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합병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짜증스럽고요. 네. 빨리 이러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해결이 되어서 주가가 다시 원만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쪽 소식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원전 이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로 또 원전 11기를 또 승인을 해버렸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 개수로는 세계 최다 원전을 보유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고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 산업이 좀 이제 침체가 되면서 내수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되어가지고 GDP에 대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GDP 성장률은 이제 수출로 메운 것이지 내수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국내 그죠?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를 한다라고 파격적인 발표를 하였고요. 11기까지 또 추가로 원전 건설 승인을 하면서 값싼 전기를 생산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향후 3에서 5년간 매년 약 10기의 신규 원전을 승인을 할 거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늘릴 겁니다. 이 원전이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에서 모두 웬만한 원전들이 서해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처럼 깊은 바다도 아니고요. 얕은 서해 바다, 특히 이 수질이 좋지 않다라고 좀 평가받는 그런 서해 바다에 원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 이렇게 생겼다면 사실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해류가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는 않죠.
왜냐면 해류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 쪽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일단 서해 바다는 완전히 그냥 죽음의 바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중국이 저렇게 11기까지 늘린다.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중국이 공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남의 나라 원전 문제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에 맞는 이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게 단순히 뭐 서방 국가, 이 북유럽 국가들이 아리백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수출 품목을 사지 않겠다. 요거에 동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목소리를 주장해야 되고 우리나라만의 에너지 정책을 펼쳐서 에너지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에너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따라갈 거면 영어를 쓰지 왜 한글을 씁니까? 한글 다 없애버리고 영어를 쓰지, 그죠?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는 특산품들, 그런 특색에 맞는 언어, 이런 특색에 맞는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세계를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뭐죠? 탈탄소입니다. 그죠?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탈탄소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탈탄소로 연결이 되는 것은 수소, 뭐 해상풍력, 태양광 모두 다 맞죠? 거기에 원전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전기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으로 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늘렸던 국가들은 지금 이 겉으로는 아리백, 그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선두 국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이 두 개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으로 지금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LNG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한다. 그런 국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할 수 없고요. 해상풍력은 바람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나 바람 세기가 줄어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모두 다 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니뇨, 라니냐로 인해서 이 서쪽, 동쪽, 뭐 남쪽, 북쪽 할 거 없이 기후가 이랬다 저랬다. 그냥 우리나라도 뭐 뜨거웠다, 추웠다가 막 이 열대야가 엄청나게 길었다, 장마가 엄청나게 길었다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기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이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원을 아주 가속하게, 아주 급격하게 늘렸을 경우,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석탄 에너지를 없애고, 원전 에너지를 없애고, 그 나머지를 다 이제 기저 에너지원을 줄인 상태에서 요거를 극단적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과연 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 산업 전력을 커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 두 번째로, 그죠?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경쟁자입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국가가 사실 중국 말고는 없거든요. 모든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심지어 에너지 산업에서부터 모든 산업을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일본과 뭘 경쟁을 합니까? 미국과 뭘 경쟁을 합니까? 유럽과 뭘 경쟁을 합니까? 사실 우리 방금 언급드린 국가들은 원천 기술이라든지 소재 기술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고요. 기계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사거나 필요한 재료를 사거나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러한 이제 상생이 가능한 국가인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제조 기술을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원전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그리고 이 외산 기업들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이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를 공격적으로 충당시킬 수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원천 기술하고 소재 기술하고 있는 그런 국가 따라가기 위해서 북풍이 뭐 계속해서 불지도 않고 밤 되면 이제 바다에서 이 육지로 불거나 육지에서 낮 되면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그런 정반대의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그죠? 해상 풍력이 뭐 해바라기처럼 바람 방향 따라다가 머리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 방향이 날개 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불게 되면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 되면 이제 공장을 다 꺼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걸 이제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그 주장하고 있는 RE100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 근본부터 따져야 됩니다. 네. 100%가 현실적인 숫자인가부터 따져야 되고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계속 따라가려면 이 언어부터 네, 영어를 쓰던가 그죠? 그러한 현실적인 좀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싸우는 이 국회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달라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 체코 원전에 이어서 또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이 한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좀 계속 애매하게 흘러갔었고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그 폴란드 1차 원전도 이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로부터 아직까지도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지금 폴란드에서 제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벌써 3월에 이 타당성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수원이 노리는 그 퐁투누프 원전 40조 원전 사업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이 이사회에서 이제 폴란드 총리에게 원전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지역 사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한을 보내서 원전 프로젝트 지속을 호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총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서 방산 투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이런 에너지의 큰 투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이 친이유, 그죠? 해상 풍력과 태양광 쪽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 인사들이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폴란드도 결국에는 2차 전지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제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유럽의 제조 공장들이 최근에 동유럽 쪽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체코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이제 루마니아도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면서 좀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이제 이 제조업 입장에서 기술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퐁투누프 원전이 어떻게 또 재개가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투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로파워 뉴클리어 지분을 33.33% 인수를 하면서 이제 2차 피드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국가 보안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로파워 뉴클리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런 이 펀드에 대한 자금도 루마니아 이 원전 SMR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됨으로써 이제 차곡차곡 이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곧 저렇게 이제 피드까지 진행이 되는 거 보았을 때는
이제 사업이 2029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루마니아 프로젝트의 그런 이 원자재, 그죠? 원자로와 같은 그런 기자재 발주를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그 다음에 있을 SMR 기자재 추가 수주를 언제 하는지를 또 이제 집중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또 계속해서 확실하게 좀 오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복잡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합병에 대한 이슈와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 그리고 원전 포함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분석은 좀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